자, 이제 문명하고 4대 문명 파트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문명이 형성되는 것부터 할 건데, 제가 수업 시간 때 문명은 야만과 대비되는 곳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물질적인 요소랑 문화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먼저 보면은, 일단 문명이라고 하면은 크게 역사가들이 봤을 때 큰 강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큰 강 근처에는 일단 교육이 편하고 뭐 농경하기도 편해요. 농사를 짓기도 편해요. 땅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큰 강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정 시기나 계절이 되면은 이 강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넘치지 않게 막기 위해서 뭐 뚝을 쌓거나 제방을 쌓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또 모집하기 위해서 뭐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타협을 봐서 데리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가 더 커지고 하나의 국가처럼 된다라고 이제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이 도시국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했던 거는 큰 강, 문자, 달력 이 세 개를 말씀드렸었어요. 큰 강 근처에 이제 통치와 교육을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강이 넘치는 것, 그리고 농사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력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뭐 계급을 보통 제시를 했었는데, 계급은 빈부격차를 중심으로 말을 하거든요. 계급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적인 요소예요.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런데 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과 가진 집단과 못 가진 집단이라는 걸로 나누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 거고 저거는 네 거야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많이 발달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집안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집안 사람들이 되다 보면은 더 땅을 많이 가진 사람과 더 땅이 적은 집단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땅을 가진 집단은 먹을 게 많아지고 자기들이 소비를 못할 만큼 많아질 테고요. 그 다음에 없는 집단들은 본인들이 소비할 것보다 훨씬 더 없는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먹을 게 훨씬 더 많아서 남는 것들이 생긴 집단이 있을 거예요. 그 집단들이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긴 집단이라고 하고 사유재산이 있는 집단들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들이 지배계층이 되고 지배계급이 되고, 없는 집단들이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부여를 하느냐,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느냐를 봤을 때 제가 두 개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정동기,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뭐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제시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기금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청동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단순한 무력이 강하다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종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자기가 신 혹은 신의 대리자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의 최대 장점은 내가 지배를 할 때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신을 공격하는 거다 보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어져요. 지배의 정당성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배의 정당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종교랑 연결을 짓고요. 이 공통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4대 문명을 바라보면 일단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큰 강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인더스 강, 황하강 이 순서대로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 강들과 문명의 연결은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그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 우리 수업했던 대로 지형을 먼저 중심으로 말을 하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보통 지형으로 어떻게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이거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이집트는 폐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적인 지형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언제든지 상대 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내세적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현세적인, 죽음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중시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내세적인, 뭐, 나름 죽고 나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글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빼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자에서라고 죽은 사람에 대한 매뉴얼이거든요. 죽고 나서 어떤 신에게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파피루스로 상형 문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메르인이 중심이 돼서 이제 도시 문명, 뭐 도시국가, 뭐 우르, 라가시 등등등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을 세웠는데, 근데 이런 도시국가를 수메르가 세웠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집단들이 이제 신과 연결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가 신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세우고 뭐 자기는 신의 대리자라고 말했다는 거. 이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수메르인들이 중심이 됐던 도시국가들을 크게 뭐 대략적으로 한번 통일하는 사람이, 집단이 아무르족이 중심이 됐는 그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이거든요. 이 바빌로니아는 그러면은 큰 집단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통일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통치에 대한 기준점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법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바빌로니아의 좀 유명한 왕인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있고요.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신분제가 반영된 복수주의라고 있습니다. 즉 귀족하고 어쨌든 복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신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격차는 둔다는 거예요. 뭐 귀족과 평민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는 각종 문서들은 보통 쐐기 문자로 해서 지네판에다가 그려놨고요. 적혀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랑 다르게 태양신, 태양을 조금 중시하고 태양신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또 죽음을 내세적인 요소를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나서 이 존재가 영혼은 떠나되 다시 육체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든 게 미라고, 이 미라가 보관되고 또 뭐 신들하고도 어떻게 또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각종 요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피라미드고요. 그 다음에 뭐 왕들 혹은 이집트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만든 게 스핑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핑크스는 큰 돌을 깎아서 만든 거래요. 뭐 이게 조립해서 만들었다기보다 하나의 돌을 깎아서 만든 거라고 해서 뭐 그런 거는 그냥 상식 삼아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가 사용했는 갈대로 만든 종이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상형 문자, 그러니까 그림 문자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상형 문자는 뜻을 말하는 표음문, 그 표의 문자입니까? 아니면 소리를 말하는 표음 문자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둘 다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중국하고 인도 문명 쪽으로 좀 넘어가면, 인도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국가, 계획도시, 이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메소포타미아랑 교역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허 문명은 이제 은허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문명, 뭐 도시국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왕이 곧 제사장이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그 유물은 갑골문이 있습니다. 갑골문이 뭐 거북이 등딱지나 아니면은 동물의 커다란 뼈에다가 글을 적어놓고, 뭐 글이나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불에다가 갖다 대서 짜게 지는 모습을 보고 왕들이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구나, 어떤 우리 뭐 이번 흉년에 들겠구나,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이런 국가 중요한 요소들을 뭐 점쳐서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이 왕이 점쳐서 왕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만이 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은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상국가는.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좀 공통적인 요소인데, 청동기를 사용하는 문명에서 이 철기를 사용하는 문명으로 바뀌는 거를 보통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그 청동기를 사용했던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철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한테 멸망당하는 요소를 적어놨었고, 그다음에 인도는
인도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철제 무기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이 아리아인이 인더스 문명, 인더스 유역부터 겐지스 유역까지 이제 범위를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통치를 그럼 어떻게 하냐로 봤을 때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카스트 제도고 두 번째는 브라만교예요. 일단 브라만교는 그 베다를 경전으로 하는 종교인데 이거는 자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물을 신으로 만든 종교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카스트 제도로 응용을 했냐면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순서대로 해서 이제 위에 있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지배층, 바이샤와 수드라가 피지배층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아인이 보통은 이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나머지 피지배층이 피지배 민족이 바이샤와 수드라로 했는데 이제 브라만교 경전인 베다의 일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창조신이 있는데 입은 브라만이 되고 팔은 크샤트리아가 되고 뭐 그 당시엔 크샤트리아가 가지고 다른 용어로 쓰였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다리는 바이샤 발은 수드라가 이제 그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는 당연한 거야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권위를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있는데 주도 중요합니다. 주는 상은 이제 왕이 신하고 연결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는 특징적인 게 이 왕이 그거 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은 신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저 부도덕한 상의 왕을 몰아내고 도덕적인 이치에 맞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신의 명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왕이 이게 왕이 된 거는 신의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너무 포악하고 정치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다. 그래서 신이 저 상은 버렸다. 그리고 도덕적인 나를 하늘이 저 상을 몰아내고 나보고 왕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시킨 거죠. 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천명서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는 상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들의 영역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는데, 그런데 그걸 다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 방법이 혈연적 봉건제를 사용했습니다. 봉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내가 땅을 빌려주고, 그 땅을 빌린 너희는 나에게 의무를 다해라,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주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내 땅을 다스리되 그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땅을 받는 너희는 나의 혈연 그러니까 뭐 일가 친척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일가 친척이면 그래도 암만 내가 열받는다고 해도 뭐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할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죽이면은 저거 내가 통치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지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의 혈연적 봉건제, 그러니까 친인척을 제후로 냈던 봉건제는 최대 단점이 결국에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남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일가 친척을 잘한다고 해도 한 8촌 정도 되면 결국에 8촌 한 뭐 16촌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혈연적 봉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처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땅을 나눠주면서 공신들 그러니까 제후들을 뭐 내 신하로 만들다가 보니까 결국에 왕의 땅은 제후 그 일반 공신들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면 내가 계속 정복을 나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왕의 힘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돼서는 그거 유목민 쪽의 공격을 받아서 기존의 수도가 호경이었는데 그쪽에서 나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는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4대 문명 파트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은 위에 있는 이 문명이 형성되는 요소는 아 뭔가 이런 흐름대로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 4대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제일 편해요.
특히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는 저거 인도는 아리아인이 침입하고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고, 중국은 그 상에서 주로 바뀌면서 어떻게 정치 체제가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크게 공부할 내용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